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저녁 가까운 분들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1월 1일 뉴스에는 김정은이 밝힌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정은은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남북이 하루빨리 만나자고까지 말했습니다. 거듭된 대화 제안을 무시해왔던 그가 갑자기 달라진 겁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보도로 시작된 김정은의 육성 10년사. 그런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림픽 동안 도발을 않겠다는 것을 넘어 대표단 파견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집권 6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대화 제의를 한 겁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자 동시에 올림픽이 열리는 올해가 대화의 적기란 겁니다.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 때 총정치국장이었던 황병석,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최룡해, 배남비서였던 김양건이 왔습니다. 이번에 대표단이 온다면 2인자 최룡해를 비롯해 당시와 비슷한 직책인 최희와 김영철이 함께 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동생 김여정이 깜짝 특사로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여정이 만일에 평창에 온다고 그러면은 2018년 전후에서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봐야겠죠. 김정은이 새해 벽두부터 판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육성 10년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좀 빠른 시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9시,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시작했는데요. 김정은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지나간 한 해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일들을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 속에 감회 깊이 추억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나라 가정의 건강과 행복, 성과와 번영을 축원하며 우리 어린이들이 새해 소원과 우리 인민 모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기업 사회는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당을 믿고 따르는 강의한 인민의 진정 어린 모습에서 큰 힘과 지혜를 얻으며 조국 번영의 진군길을 힘차게 달려온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나날에 뜻과 마음을 같이 하며 당의 결심을 지지하고 받들어 반만년 민족사에 특이할 기적적 승리를 안아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새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녘의 결의들과 해외 동포들,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우리의 정의의 위협에 굳은 연대성을 보내준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벗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사의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 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 네, 지금 시작한 북한 김정은의 10년사를 잠시 보셨는데요. 잠깐 궁금한 게 있어요. 잠시 뒤에 저희가 10년사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김구식 교수님, 네. 제가 김정은이 저렇게 회색 정장, 그러니까 늘 좀 짙은 색 옷을 입은 거 봤는데 의상부터 새해는 좀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통은 정장을 입더라도 칙칙한 색깔이거나 네. 군복 색깔, 카키색에 가까운 색깔을 많이 입었고 대부분은 인민복도 입고 그랬었는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은 지금 밑에 자막에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회색 정장에 밝은 화사한 색깔이지 않습니까? 네. 넥타이를 찼다는 것이 굉장히 좀 색다른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새해 인사를 드린다면서 자기 인민들에게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네, 그리고 정중하게 하겠어요. 고개를 숙여서 네.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그동안 신년사 김일성, 김정일에 걸쳐서 한 번도 없었던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신년사 말미에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못한 게 참 미안하다. 자괴감이 든다라고 네. 신년사 말미를 장악하면서 사실은 인민들한테 더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이색적인 표현이었는데 오늘도 저 초반부에 보니까 역시 김정은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애민의 리더십 스타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좀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최근의 좀 경향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항상 새해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과업 평가를 그렇죠. 하고 이제 올해는 뭐 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새해 인사를 하면서도 뭐 이 표현은 저희가 적정하지만 남녀의 괴뢰에게도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 언급을 하네요. 그것도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그 남녀 그 괴뢰라고 피칭하면서도 세계 진보적 인민과 함께 전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인데 보통 신년사는 앞부분은 새해 인사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2017년에 했던 자기들의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회고적 평가라는 건데요. 그다음에 2018년에 할 일들을 전망과 과제를 이야기해서 이제 전망적 과제를 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미에 가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난관계, 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청자분께서는 돌직구쇼 다른 아이템을 보신 다음에 말미쯤에 이제 신년사가 물리면 그때 설명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이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계속 김정은 신년사가 이어지는데 엑기스, 그러니까 핵심을 뽑아서 잠시 뒤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김정은의 오늘 신년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란 말이 눈에 띕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미국하고만 대화한다는 기존 전략과 180도 다른 겁니다. 어떤 노림수가 담긴 것인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김정은이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군사적 긴장 완화까지 직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 반대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평화 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비핵화 요구에는 침묵하면서도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이른바 통남북미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북남 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 문제이며 북한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북한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돌파구를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놓인 우리 정부가 힘든 숙제를 받아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기다리던 메시지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의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시기,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북한 선수단 참가는 물론 고위급 대표단 방문까지 염두에 두고 남북 간 대화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 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시그널이란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북한의 의도를 신중하고 면밀히 확인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평창 참관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검토 발언에 대한 화답 차원인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결과로 봐야 한다면서 북한의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대응하는 시그널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화전 양면식 신년 인사라며 김정은의 신년사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은 얼마나 많은 선수단을 파견할까요? 조 편성이 끝난 단체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종목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이범찬 기자입니다. 북한 피겨 간판인 렴대호 김주식조는 올림픽 출전권을 따놓고도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규정상 평창에 나올 수 없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특별 조치로 와일드카드를 받으면 메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포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등 스키 선수들도 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OC는 와일드카드 제공 조건으로 북한을 설득해온 터라 참가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IOC가 북한에 어느 종목이 있는지 다 터줄 수 있습니까? 원한다면 다 터질 수 있죠. 하지만 여자 아이스하키 등 단체 종목은 조금 어렵습니다. 4개 팀씩 2개 조로 편성이 확정된 터라 새로 한 팀을 추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단일 팀을 구성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 팀 경기는 이미 조가 다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일정 다 나와버리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없을 거고요.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대회 등에서 빼어난 외모와 독특한 율동을 선보였던 미녀 응원단 참가, 그리고 개폐회식 남북 공동 입장 등 깜짝 이벤트의 성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범찬입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 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며 새해에도 미국에 대한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쏘아 올린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결코 자신과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핵무기 실전 배치를 강조하며 위협의 강도도 높였습니다.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핵보유국이란 자신감 때문인지 김정은의 모습은 과거와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밝은 톤의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보다 경제에 더 힘을 싣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미국과 핵균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안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근본적으로 핵은 미국과의 문제인 만큼 무작정 각을 세우기보단 앞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북미 대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뉴스 분석. 오늘의 에디터는 하태원 국제부장입니다. 자, 오늘 분석 키워드는 뭐죠? 네, 집권 7년 차를 맞은 김정은이 신년 화두로 2개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자, 하나는 미국을 겨냥한 핵단추가 항상 책상에 놓여 있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건데요. 자, 트럼프를 위협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손짓한 의도를 김정은의 책상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제 신년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태원 부장은 예상하셨습니까? 네, 김정은이 지난 1년 내내 미사일을 발사하고요. 그다음에 핵실험을 했지만 신년 들어 대화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해 11월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따라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권을 확보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으로서는 한미 군사 훈련 연기를 요구하고 미중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 한번 거래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대화 공세를 통해서 한미 동맹 균열을 유도하고, 자,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원칙을 관철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오늘 김정은은 민족이란 말 19번 반복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끼리란 얘기는 3번 강조하면서 그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 청와대, 우리 정부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뭐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실제 남북 간의 회담을 거쳐 출전하게 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2015년 당시에 김정은이 신년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위급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한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해 8월에 황병서, 김양건, 그리고 김관진, 홍영표 장관의 2+2 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김정은의 말은 북한에서 최고의 법인 만큼 네. 대화 반드시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올림픽 회담이 열린다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그다음에 군사회담이 열린다면 네.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을 했죠. 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올림픽 회담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군사 회담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그동안 한국은 빠져라. 우리는 미국하고만 핵얘기하겠다 그랬는데 좀 달라졌단 말이죠.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자, 일단 뭔가 상황 판단을 달리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시키는데 그치지 않고요. 완전히 연기가 아니라 완전하게 중단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정부 들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최첨단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아니겠습니까? 네. 핵 추진 항모, F-35, F-22, B-1B 같은 전략 폭격기들이 상시적으로 자신에 대한 참수 작전을 펼치는 상황. 이것만큼은 모면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의도인 것 같고요. 김정은 책상에는 계속해서 이런 보고서들이 들어오는데, 자, 남북 간의 군사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신년사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볼게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 이 말도 강조한단 말이죠. 우리는 올림픽 하지만 우리는 이런 70주년 행사가 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새해 공화국 창건 70돌, 이게 구구절, 그러니까 정권 창립 구구절인데 70돌을 맞는 해이고 우리 한국의 평창올림픽이 동시에 열린다. 이게 민족적 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두 개 행사를 동년에 놨다는 의미인데, 자,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여의 대가로 구구절에 정부 대표단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자, 6.15 공동선언에 참석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북한의 정권 수립일에 우리 대표단 참가한다? 제 판단으로는 절대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초청을 한 건 아니니까 일단 두 행사가 다 중요하니 서로 도와주자는 취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문정인 특보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논쟁적인 측면 또 만들었죠. 네, 한 일간지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한미동맹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 중국과 각을 세울 필요도 없다. 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부연을 했는데 한미동맹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게 그냥 순수하게 한 게 아니라 김정은의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우리 대통령의 외교안보 가정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메시지 내는 것 신중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해 첫 해를 맞아 김정은의 신년사 앞으로 2월 그 국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첫 출발을 오늘 하태원 부장과 함께 진단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은의 오늘 신년사에 미국과 중국은 전혀 달리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에 오겠다는 말에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색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워싱턴과 베이징 특파원을 차례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호 특파원, 먼저 미국 반응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새해 첫날을 맞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 선언에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해진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무기 배치 주장은 처음이어서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휴가지인 플로리다에서 복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두고 보자고만 언급했습니다. 조만간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대북 군사공격으로 핵공격을 막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drawn a line in North Korea telling the regime, I will never let you hit America with a nuclear tipped missile. If I have to, I'll use military force to stop you. 다만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만큼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조야에서는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핵 위협을 없앴던 방식처럼 북한과 무조건 수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는 그동안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군사교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석연찮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나라가 10년 전에 맺은 군사협력 협정이 이미 7개월 전에 만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맺은 군사협력 협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듬해 발효된 협정으로 이명박 정부 때 아크부대 파병도 시작했습니다. 양국 간 군사협력 협정에는 국방정보교류와 무기 공동개발, 군사전문가 파견까지 다른 협정에 비해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이 이미 7개월 전인 지난해 5월 13일 발효된 지 10년이 지나 국제법상 효력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미인 지난해 5월 초까지도 양국 간 논의가 있었지만 연장을 못했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와의 갈등 우려를 모두 부인해왔지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잇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찾은 배경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아랍에미리트 측과 서한 등을 주고받으며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국 간의 논의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이번엔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동현 특파원, 중국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발빠르게 보도했군요. 네,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김정은의 신년사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신년사 방송 직후에 속보가 나온 건데요. 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第一天，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通过朝鲜中央电视台发表新年贺词，称有意就派团参加韩国平昌冬奥会等事项与韩国举行会谈。 특히 환구시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민족을 거론하면서 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평창에 이은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바로 이곳 베이징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 평창올림픽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평창 방문을 요청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아직까지 반반인 상황입니다. 이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중 하나인 양회가 바로 3월 달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이 어려울 경우에 고위급 관계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네, 방금 보신 리포트처럼 우리 두 나라는 근거 협정도 없어진 상태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있었던 셈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김기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측근 60여 명과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1년 우리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새해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과 원전 수주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계약은 이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체결됐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 후 측근과의 점심 자리에서도 할 말은 많지만 내가 말하면 폭로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측근은 이전 대통령은 임 실장 특사 파견 전에 아랍에미리트 측으로부터 원전과 군사협력 등 논란 이슈에 대해 미리 연락을 받았다며 국익을 위해 언급을 삼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 전주에서 실종됐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5살 고준희 양 사건 소식입니다. 딸을 암매장한 친부는 그동안 학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마침내 본인과 내연녀가 준희 양을 때린 적이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학대 사실을 부인하던 고준희 양 친아빠 고모 씨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준희 양을 때린 적이 있다고 실토한 겁니다. 또 준희가 내연녀 이모 씨한테 맞고 우는 것도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희 양은 1차 시신 부검 결과 등 쪽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준이양 발목에 멍이 들어 피고름이 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과 집을 비운 채 준이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안 데려간다든지 방치하고 집을 상당히 비우면서 애를 저는 관리를 안 한다든지 이게 결국은 학대 아니겠어요?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자 고 씨는 그런 부분들이 학대인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 씨와 내연녀에 대해 살인 또는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준이양을 때린 적이 있다고 친아빠 고 씨가 진술함에 따라 이 경찰은 또 다른 학대 사실이 없는지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당 대표들도 새해 첫날인 오늘 새롭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살펴봤더니 선거 전략이 읽힙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똘똘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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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새해도 적폐청산입니다. 적폐들과 일소해내고 그 틀 위에서 사회 대통합의 새로운 깃발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현충원 방명록에 승풍파랑이라고 적었습니다. 선거에 실패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배수진을 치며 서륙전을 펴르고 있습니다.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도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금년 선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깃발을 더 높이 들었고 우리 당의 운명을 좌우할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물 흐르듯 민심을 따르자고 타닥했습니다. 짧은 생각에 급한 마음에 욕심 부리지 맙시다. 새해 시작과 함께 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6월 지방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양보할 수 없는 전쟁터죠. 3선을 노리는 박원순 시장이 현재로선 앞서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다크호스도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니 대통령 선거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 2011년 취임해 최장수 서울시장 기록을 가진 박원순 시장이 역대 서울시장 중 처음으로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현직 프리미엄 효과일까요?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순풍에 하면 돛단 듯이 한번 외쳐주시죠.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은 2위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3배 정도 차이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3자 가상 대결에서도 30%포인트 안팎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며 우세를 보였고 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워도 박 시장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시 못할 변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보다 지지율이 더 나온 유승민 대표. 통합신당 간판으로 출마하면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시기는 달랐지만 10명 중 8명은 문재인 정부 내에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그때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하니까 차라리 개헌을 하면은 다음에 따로 선거날을 받아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했습니다. 여야가 국민 기대를 담은 개헌안을 도출해내는 게 올해 큰 과제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다섯 살 고준양 사건에 이어 광주에서 3남매가 화재로 숨지는 등 아동들이 방치되고 학대받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7세 이하 영유아 아동에 대한 학대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 정책사회부 김민지 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동학대라고 하면 폭행을 많이 생각하는데 폭행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우선 2년 전 평택에서 발생한 이 원영이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한겨울 욕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붓는 등 5살 때부터 학대를 당하다 이 숨진 사건이 있었고요. 역시 2년 전 경기도 포천에서도 이 양부모가 식탐이 많다면서 이 6살 아이를 그 테이프로 몸을 감겨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엔 1살배기 아들이 침몰된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배를 맞아 숨진 이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위 3가지 사건과 고준희 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자녀에 대한 학대는 단순한 폭행이나 욕설뿐 아니라 굶기거나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않는 것을 포함해 아이들만 두고 나가는 것도 학대에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의사표현 능력도 아직 길러지지 않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어린 자녀에 대한 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바로 부모들입니다. 이 체벌이나 무조건 야단치는 식의 잘못된 양육 방법에 길들여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가운데 미취학 아동, 즉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5,000건 정도로 이 평균 4건 중 1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학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유아는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시기에 따라 받게 돼 있는데 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학대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할 도리가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한 해에 8만 명에 이른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사각지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취약 아동들은 이렇게 3일 이상 결석하면 가정 방문 등으로 확인에 나서면서 학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이 대책이 있지만 미취학 아동들은 이런 보호 체계조차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건강검진과 각종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검진이나 접종을 안 하면 좀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 아동수당을 지급하라 하지 않는다든가. 네, 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을 활용한 이 영유아 실태 파악 제도가 시범 사업을 거쳐서 올 3월과 4월쯤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가 더 빨리 시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사회부 김민지 팀장이었습니다. 광주에서 화재로 3남매가 숨진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혼자 살아남은 엄마는 불이 나자 아이들을 두고 베란다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화재 초기 이웃들의 도움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작은 방. 이 작은 방 문 앞에서 시작된 불은 4살, 2살 남자아이와 1살 여자아이 등 3남매를 집어삼켰습니다. 엄마 22살 정모 씨는 아이들 방으로 불이 번지기 전 남편에게 화재 사실을 전화로 알리면서 홀로 베란다로 빠져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나자 이웃들도 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화재가 났을 당시 이웃 주민은 3남매가 살던 집 문을 두드리며 도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냄새가 확 오더라고요. 타는 냄새가. 근데도 계속 전화로만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정 씨는 전화통화만 계속하고 있을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껐다고 진술한 정 씨를 어젯밤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틀째 조사 중인 가운데 정 씨에 대해 우선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이 되면은 그 이후에 방을 좀 더 세밀하게 위해서 그렇답니다. 할 얘기. 경찰은 3남매 부모가 평소 아이들만 남겨두고 외출했다는 정황도 있어 유기방임 등 아동학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새해 첫날 기도원에 다녀오던 일행이 교통사고를 당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갔는데요. 차량에선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무선 속도로 달려옵니다. 잠시 후 앞서가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앞차는 중심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양산에서 부산으로 가던 산타페 차량이 앞서 달리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 가던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15살 이모양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입니다. 피해 차량이 부딪힌 가드레일은 이렇게 움푹 들어갈 정도로 충격이 큰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혼란한 틈을 타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 65살 이모 씨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려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들은 새해를 맞아 차를 나눠 타고 기도원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면허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물론 또 새벽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좀 의심할 만한. 산타페 차량에는 유서와 함께 불에 탄 번개탄이 발견돼 운전자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달아난 운전자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때문에 갖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민의식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입니다. 건물 앞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이 건물 다름 아닌 소방서입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 경포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경포 119 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를 해놓은 건데요.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누리꾼은 소방관들이 소방서가 주차장이 된 것을 보고 어이없어 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소방관들은 해맞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벽에 소방 차량을 이끌고 모두 출동했다가 복귀하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제때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고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이제 다 연락을 해가지고 차 좀 빼달라고. 그래서 한 30-40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센터 안에는 소방차가 한 대 더 있었는데 만약에 화재가 있었다면 출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때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구조 작업이 늦어졌는데요.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동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 측은 새해 첫날 해맞이 때문에 벌어진 일인 만큼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해맞이에 얽힌 일입니다. 경비함정을 탄 해양경찰이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는데요. 멀리 가리키는 곳에는 뭔가가 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23살 김모 씨 등 32명이 부산 송정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서핑 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새해를 맞아서 바다에서 해맞이를 하기 위해 서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강한 돌풍을 만나면서 500m 이상 먼바다 쪽으로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등 선박 12척과 헬기 한 대를 급히 동원해서 약 40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저체온증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새해 달력을 보며 빨간 날이 며칠일까 세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올해는 하루 건너 쉬는 날이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가 많습니다. 언제 연차를 쓰면 더 효율적일지 이민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열흘이나 추석 연휴를 즐겼던 시민들은 올해 가장 긴 연휴가 5일이라는 소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많이 아쉽죠.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길게 휴가가 있으면 훨씬 더 같이 놀아주기도 좋고 지방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셔가지고 놀러 가거나 했었는데 하지만 휴일이 적어진 건 아닙니다. 올해 법정 공휴일은 총 69일인데 최근 5년 기준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말까지 합치면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건너 쉬는 날이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가 4차례나 있습니다.
3.1절 다음날 하루 연차를 쓴다면 나흘을 쉴 수 있게 되고 5월의 석가탄신일과 10월의 한글날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때도 나흘의 달콤한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조금씩 여러 번 쉬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회사는 그래도 배려해 주셔서 징검다리 연차 같은 경우에도 휴가를 쓰고 쉴 수 있는 방법이 좀... 추석에도 이틀 휴가를 쓰면 9일간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연차를 고르는 휴테크도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영입니다. 1987년 헌법을 고치면서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지난 연말에 재판관들이 사용해온 의자를 한꺼번에 바꿨습니다. 30년 만에 교체한 것인데 의자 교체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헌법재판관 머리 위로 솟아오른 붉은색 의자가 최근 심판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목바지가 있는 연갈색 의자가 놓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30년 동안 써오던 재판관 의자가 바뀐 겁니다. 등받이 높이는 낮아졌고 무궁화 문양의 헌재 휘장도 없어졌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주지 말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여러분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교체된 의자는 한 개당 1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탈권위를 앞세우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의자를 들여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이 길어지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재판관이 많다며 딱딱한 나무 의자를 부드러운 가죽 의자로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0년간 사용해왔던 의자들은 창고에 보관했다가 2년 후 들어설 홍보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세금 포탄을 피하려면 90일 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 건데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파는 길을 열어드린 거고. 양도세 중과세는 앞으로 석 달 뒤인 4월 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 등 전국 조정대상 지역 40곳의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두 채 보유자는 10%포인트를, 세 채 이상 보유자들은 20%포인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3월까지는 집을 팔아야 거액의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고 버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곳이라면 가치 판단을 통해서 또 보유나 증여,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거를 흉보만 해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 정부는 이달 안에 개혁 특위를 가동해 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도 본격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에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근절 특별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틀 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헌법 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이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할 권리도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권 행사를 제약을 했다는 점에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특히 인권, 재산권, 평등권에 반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여져서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헌법 소원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테러 위협과 혹한도 전 세계 새해 맞이의 설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의 대동강변에서도 불꽃놀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구촌의 새해 맞이 표정, 이상현 기자입니다. 새해 시작을 자축하는 사람들이 환호성과 함께 얼싸안습니다.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열기는 영하 12도의 강추위도 녹일 기세입니다.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은 시드니 하버브리지에서는 불꽃이 끝도 없이 터져나옵니다. 5색의 불꽃에 물든 항구가 장관을 이룹니다. 새해를 맞는 표정은 제각각이지만 바람은 비슷합니다. Ждем благополучия, счастья, удачи в новом году и здоровья. 지난해 새해 전야에 발생한 테러로 39명의 희생자를 냈던 터키에서는 경계태세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대동강 주체사상탑 주변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강변을 가득 채운 주민들이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로 순간을 기록합니다. 강위에 떠있는 유람선도 새해를 자축하는 주민들로 빼곡합니다. 조선중앙TV는 오늘 불꽃놀이 관람객에는 국방과학자들과 가족들, 여명거리 건설자와 노동계급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새해맞이 불꽃놀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